근데 우리 상하이로 넘어가기 전에 지린 관광 가이드북이니까 지린의 이야기도 좀 해야겠죠. 지린이 기림성이에요. 여기 동네를 막 걷다 보면은 막 조선말이 막 들려. 그 정도로 조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선말이 들리는 만큼 거기에 누구의 얼굴도 많냐? 김일성의 얼굴도 겁나 많아요. 지린이 김일성을 겁나 좋아해. 왜요? 김일성이 여기서 먹고 자랐어. 김일성이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죽고 나서 어려운 시절에 자기의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곳이 바로 길림성이에요. 육문중학이라고. 그래서 육문중학이 나온 최고의 인쇄 1번에 김일성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가면은 안에 들어가면 김일성 동상도 있고 김일성 전시관도 있고, 김정일이 중국으로 기차 타고 가는 길에 굳이 지린을 들려서 여기 내려서 여기서 막 인사하고 가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단체 관광 개입은 가능하대요. 근데 지린에서 김일성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계기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의 친구인 손정도 목사예요. 이 손정도 목사가 우리나라 임시정부 의정원의 의장 출신입니다. 당시 초반에 교통부 장관을 했어요. 우리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임시정부로 끌어모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임시정부의 정말 거두 중에 거두였는데, 이 사람이 임시정부에 실망해서 지린으로 와서 교회 차려서 그 교회에서 먹여 살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었어요. 이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 우리나라 해군제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빨갱이 짝 때려잡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었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해요. 나중에 김일성이 초청합니다. 둘이 엄청 친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저는 이 손정도 목사가 남과 북에 외면받지 않은 공통의 역사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북한과 이야기를 할 때, 약사는 남과 북의 외면을 받았잖아요. 손정도는 남과 북에 모두 옹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을 갑자기 썼죠. 손정도 목사입니다. 이 의열당 건너편의 건물이 뭐냐? 바로 여기가 의열당이 있거든요. 의열당 창립지. 이 바로 건너편이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 머물렀던 그 감옥터예요. 의열당 창립지 바로 건너편이 안창호 선생이 구금됐던 감옥터예요. 그리고 여기 안창호 선생만 머물렀냐? 우리가 몰랐던 사회주의 계열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죽어나갔어요. 지린이 그런 곳입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한 안창호 선생. 그리고 거기에 북산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면 김일성의 벙커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아, 재밌어요. 지리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음식은 맛은 없어요. 이제 지린을 거쳐서 1차 의거가 실패하고 나서 약사는 상하이와 베이징과 텐진으로 이동을 합니다. 광저우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 1920년대 김약사님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1919년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장춘과 지린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면 20년대는 이쪽 동부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한 겁니다. 약사는 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보통은 숙소까지 치면 이틀 이상 머물진 않았습니다. 본부가 어디인지 특정이 안 돼. 그래서 상하이에서만 본부가 5개, 베이징에서도 본부가 몇 개가 있고 천진에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희대의 명저가 될 약산로드의 베이징 본부터를 찾아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썼더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리고 여기에 이 정말 최초의 사진, 김일성과 함께 찍은 그 최초의 사진을 넣어서, 야 우리 이거 책 내면 국정원에서 연락 올 거다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6개월을 제가 공개를 안 했던 사진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3.1혁명 후에 대한민국이 서금이루라는 곳에서 탄생을 해요. 그리고 9월 달에 그 서금이루에서 200m 떨어진 이곳에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통합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우리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랑 다 갔던 분들이에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H&M 매장이에요. 이 건물이. 근데 상하이에서만 12번을 이동해요. 임시정부가. 왜 그랬을까? 왜? 돈이 없어서. 웃기죠? 임시정부 총사를 12번 옮기는데 19년부터 32년까지 12번 옮기는데 돈이 없어서 이동해. 돈이 없어서.
근데 이 멋들어진 건물은 안창호 선생이 미국 교민에게 자금을 받아가지고 태극기도 걸고 여기 수위도 있었어요. 3개월 있었어. 이 건물에서 우리나라 임시원장이 바뀝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자기 혼자 막 미스터 프레지던트 파고 다니니까 안창호 선생에게,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 선생에게 야, 우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세 개의 정부가 합쳐져서 여기서 바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임시 대통령제가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의료매장 아무것도 없어요. 1921년 1월 1일 대한민국 3년에 찍은 사진이고, 한 달 전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여기 있군요. 손정구 목사, 김일성의 대부인, 이시영 선생, 이동희 선생, 죄송합니다. 이시영 선생, 이동희 선생, 이동휘 선생, 이동영 선생, 그리고 안창호 선생. 여러분 김구 어디 있어요? 아래 위쪽 세 번째. 그렇죠. 우리 선생님, 좋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님 위치가 어느 정도 알겠죠? 경무국장. 경무국장 지금의 경찰총장인데 상당히 되게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이렇게 최근에 개방이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이 장소가 단체 관광객들에게만 사전에 신청을 하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즈가 상당히 멋있죠?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있고. 왜 팔짱을 꼈을까? 추워서. 그렇진 않고요. 사진사가 찍으라고 말을 했는데 왜 찍으라고, 왜 이런 포즈를 취하냐? 다 돈이랑 연결이 돼. 엽서로 만들어서 우리 동포들에게 발행을 해서 이렇게 엽서를 보냅니다. 봉투랑 같이. 지금도 하는 방법이죠? 돈 넣어서 보내라. 기념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열은 멋있게 팔짱을 꼈고, 여기도 이렇게 팔짱을 껴서 포즈를 취해왔습니다. 다시 의열단으로 돌아와서 몇 시죠? 4시 5분. 4시 5분. 제가 최대한 힘내서 해볼게요. 근데 1차 의거가 실패했어. 근데 김역산이 그 의열단 10대 강령이 있는데 1차 의거가 실패하고 나서 처음에 부름에 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김역산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내 동지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싱가포르에 있던 박재혁 의사를 부릅니다. 전보를 쳐요. 상하이로 오시오. 자기보다 형이에요. 박재혁을 불러요. 부산 출신에. 인상장사를 하던 박재혁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의열단 멤버들을 다 잡아들인 부산경찰서장을 죽이시오. 그냥 죽이지 말고 죽일 때 왜 죽였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죽이시오라고 명령을 해요. 박지영 의사가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사전조사를 합니다. 일본어도 잘했고 중국어도 잘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부산경찰서장이 고서에 취미가 있다는, 말 그대로 고서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고서를 다 사들여.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갔는데 나가사키에서 정보를 칩니다. 계속 소식을 계속 전화해요. 거기서 보낸 정보가 바로 이거예요. 각이어다 수익이면 불가기, 재견군안이라고. 수익은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의 얼굴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구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끝으로 정보를 보내고, 굉장히 정보를 보내고, 부산경찰서장 앞에 딱 그 미팅을 해요. 고소를 딱 내리죠. 막 환장을 해요. 경찰서장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이를 탁 건넵니다. 근데 그 부산경찰서장이 그 종이를 봐요. 막 이유가 써있어. 너는 의열단 멤버 누구누구를 이렇게 잡아들여서 우리 의열단이 너를 처단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박재규 씨가 폭탄을 탁 듭니다. 탁 터뜨려. 빵. 죽어요. 박재규 씨가 온몸에 자기도 피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박재규 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아니요. 고문 당하죠. 근데 이미 몸은 다 찢겨져 나간 상황이야.
단식으로 죽습니다. 외놈이 준 밥에 먹을 수 없다면서 감옥에 가서 단식으로 죽어요. 박재용.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게 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상하이에서 폭탄을 받아서. 네,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마이너리그예요. 네, 그렇죠. 마이너리그예요. 임시정부도 상당히 저평가됐지만 임시정부는 그래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메이저리그처럼 이렇게 끌어올렸어. 근데 베이징은 마이너리그입니다. 왠지 보여드릴게요. 베이징 2,500만이 넘는, 제가 베이징역에 딱 내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는데 옛날에 그 시골에 살던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역에 처음 내렸는데 그 서울역에 대우 빌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고가도로 있고. 그러면 그때 되게 아찔했대요. 근데 제가 베이징역에 딱 이제 지리에서 거쳐서 7시간 반 300km짜리 기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5시 반에 내렸거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일단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렸는데 앞에 건물들이 있는데 베이징이구나. 근데 다행히 공기는 맑았어. 그렇게 끔찍하다고 그러는 게 생각보다 공기가 좋더라고요. 베이징입니다. 제가 나와서 정신 차리려고 사진 찍은 거예요. 5시 반에 나와서 20분간 이렇게 혼자 방황하다가 6시에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네, 베이징이요. 그곳에 의열단이 1921년에 본부를 꾸렸습니다. 근데 상하이에도 본부가 있었어요. 베이징에도 본부가 있었고,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통신소였어요. 근데 베이징 또 본부라고 불러야 돼요. 왜? 약산이 계속 이동했어요. 근데 우리가 베이징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김익상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겁나 멋있죠? 생긴 거. 사진 딱 2장 있습니다. 김익상 선생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나 그 뒤로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조선총독부에 유일하게 폭탄 의거를 성공시킨 유일한 남자, 조선 최고의 상남자, 김익상. 예, 좋습니다. 1921년 9월 달에 혼자 조선총독부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폭탄을 던져서 아무도 모르게 성공을 해서 돌아온 인물입니다. 당시 21년 9월 달에 베이징에서 이제 김익상이 떠나간다고 마지막 회합 자리를 가졌어요. 막 동지들이 막 울어. 그랬더니 우리 상남자 김익상이 딱 책상 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래. 내 일주일이면 넉넉히 성공에 돌아올 것이니 술상이나 차려놓고 기다리오쇼.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6일 만에 의거 성공해서 돌아온 남자예요. 얼마나 개상남자라면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했어. 원래 광저우 비행학교에 입교를 하려고 광저우로 갔어. 근데 학교가 없어졌어.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심상 김창숙 선생이 베이징에서 그럼 의열단 김원봉이를 한번 만나보시오 하고서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김원봉이랑 둘이 말술로 그냥 막 의거를 결행을 하고 의거를 일주일 만에 소개시키고 성공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의거를 상하이에서 22년 3월 달에 또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혈기왕성한 의열단 오성윤, 이종암, 이 김익상 셋이 동시에 손을 들어. 야, 다음 의거 누가 할래? 서로 죽겠다고 손을 들어. 그래서 이 약산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넌 1선, 오성윤 네가 총 제일 잘 쏘니까 1선, 김익상 네가 지난번에 성공했으니까 2선. 김익상이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어. 근데 오성윤이 김익상이 막 삿대질을 해요. 야, 씨, 너 지난번에 성공했잖아. 이번에 내 차례라고. 그 이종암이 저기 형입니다. 김원봉보다 의열단 창단 멤버예요. 나는 그래서 1선, 2선, 3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3회 상해에 가가지고 그 의거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게 와이탄 의거예요. 오성윤이 총을 쏘고 성공했다고 믿고 만세를 부르다가 경계가 삼엄해진 건데, 그 오성윤의 총탄에 미국 출신의 영국 부인이 죽었습니다. 이거에 실패해서 김익상은 1차 이거에 성공하고
반년이 지나서 2차 의거 때 잡혀가서 20년 2개월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에 동생은 자살했어요. 압박 때문에. 부인은 행방불명됐습니다. 딸도 행방불명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일제 순사가 와서 잡아갑니다. 행방불명됐어요. 김익상 의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무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현충원에 무후선열재단이라고 있어요. 후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 거기에 이름 석자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김익상 의사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저평가된 인물입니다. 김익상. 그리고 김익상과 김원봉이 회합을 했던 단독입니다. 제가 6일 참아내려고 진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독이긴 한데 그 장소를 찾았다고 제가 희열에 차가지고 막 우리 책 같이 만든 분들에게 막 카톡을 실시간으로 막 100여 개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리를 찾아낸 거지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특정이 안 돼요. 근데 이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여기서 막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100년 전 이. 그래서 여기다 하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혁파병원이라고 중국에서 최고의 병원의 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때인지 그 거리 어딘가에서 이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외교 부대가.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인물,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어요. 단재 신채호. 충북 출신입니다. 단재 선생이 굉장히 유명한 글쟁이였어요. 역사학자이고 베이징에서 이미 1919년에 임시정부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혼자 거부하고 베이징에 올라와서 이회용 선생이랑 같이 회합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건데 혼자 계속 조선사를 연구하고 있었죠. 근데 말씀드렸던 의열 투쟁들이 계속 성공했냐? 의열단의 투쟁들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도 계속해서 했어. 근데 임시정부에서 엄청나게 의열단을 깝니다. 테러리스트라고. 그만하라고. 계속 가요. 의열단 강령 10조가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김원봉이 유자명 선생을 통해서 왜 유자명이냐? 왜 신채호에게 그 중간 브릿지가 유자명이냐? 여기서 지연이 나옵니다.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충청북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충북 출신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둘 다 충북 출신이에요. 한 명은 청주, 한 명은 충주. 동양 사람을 이용해서 브릿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에게 찾아갑니다. 의열단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여기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위대한 조선혁명선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베이징에 찾아가요. 근데 어디서 이 조선혁명이 탄생하냐? 상하이에서 탄생을 해. 왜? 임시정부가 무너져 나가니까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할지 다시 개조할지에 대한 회의가 상하이에서 열려서 상하이로 이동을 해서 조선혁명을 쓰게 된 겁니다. 거기서 단재가 약사님에게 말을 해요. 한 달간 호텔에서 그 여인숙에서 머무는데 단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열단 단원들을 만나고 싶고 의열단 폭탄 제조 장소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장소를 다 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영화 암살의 그 헝가리인이 있죠? 마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잘의 스토리도 기가 막혀. 이태준 박사, 의열단원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박사가,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약산로드, 희대의 명저가 될 약산로드를 보세요. 근데 이런 의거들 때문에, 이런 의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가열탄 투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1왕에 이게 이 동경에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영화 밀정의 주인공인 김시연, 공유의 실제 모델이에요. 송강호, 황옥경도 2차 폭탄 의거의 주인공들이에요. 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또 이걸 또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원을 못 받았어. 왜? 이승만 저격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고문을 봐가지고 혀를 스스로 잘랐어요. 말이 어눌해. 그리고 김지석 선생,
죄송합니다. 김상옥 선생이군요. 조선 최고의 권총 1대 천의 주인공, 그리고 김시현 선생, 동경 일왕에게 직접 폭탄을 던지려 했던 김지석 선생, 그리고 의열단의 마지막 의거 중에 하나인 나석주 선생. 근데 이 나석주 선생의 의거는 김원봉이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열단 출신인데 1926년에 일어나는데 유자명 선생이 기획을 해요. 심삼 선생과. 왜? 이미 김원봉은 당시에 의열투쟁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누차 강조했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열단 320억짜리 김원봉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광저우로 가서 중국 군관학교의 생도가 됩니다. 여러분, 내 몸값이 320억짜리, 나 의백인데, 일제가 가장 두려운 인물인데 중국 군관학교의 소위도 아니고 생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김원봉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저우로 갑니다. 근데 이 광저우에 황포군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실제 운영기간은 7년인데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순원의 유지를 받아서 장개석과 주은혜입니다. 교장이었고 정치부장이었어요. 순원의 유지를 받아서 우리 일제를 타도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국공합작으로 황포군관학교고, 여기 4기 출신이 김원봉입니다. 자기 동지 20명과 함께 같이 다 입교를 했어요. 장제스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 한국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 출신들이. 왜 많을까? 항상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왜? 공짜였어. 그리고 이렇게 옛 정문에 중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의기 이렇게 해요.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우측에 있고 여기 좌측에 가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더 싸워달라. 이게 마지막 유언처럼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 5번 갔나? 6번 갔나? 엄청 갔어요. 근데 김원봉이 제가 임종로대에다가도 거기다 글도 써놨어. 김약산과 관련된 흔적을 찾으신 분께 내가 살해하겠다고.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근데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 지난 7월에 안민석 의원이 자랑하더라고요. 학계에서도 발견을 못한 걸 나 안민석이 찾아냈다. 김약산의 이름을 황포군관학교에서 찾아냈다고. 그 사람은 진짜 뭔가 그 최순실 때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은 이제 인정. 제가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이기 선생님들이랑 갔을 때 제가 가서 현장을 저도 확인했고 이름 김약산 4기생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당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과정 속에서 김약산의 이름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만 있냐? 김원봉은 중국 혁명군이 돼서 실제로 중국 군인으로서 막 활동을 합니다. 근데 김원봉이 중국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멈춰요. 바로 이 광주 기이 때문입니다. 광주 꼬면이라고 알려진 그 광주 꼬면 때문에 여기서 김원봉이 참여를 안 해요. 여기 우리의 수백 명의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가서 정말 죽어나갑니다. 여기 가면 얼마나 엄숙한 장소인지, 여기 가면은 이 총을 든 이 석상 옆에 5,000명을 묻은 합장료가 있어요. 그 합장료 더 지나면은 우리 조선 청년 150명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있고 정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청년들이 중국 광저우까지 가가지고 혁명에 참여를 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이유는 다 하나였어요. 조국 독립. 그 과정에서의 방식만 차이가 났던 거예요. 도전했던 겁니다. 근데 김약산은 여기에 왜 참여를 안 했냐? 이전에 무창봉기라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 부하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걸 보고 일본에 대항해 싸우다가 갑자기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중국 군관학교를 나와서 상하이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레닌주의의 경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60여 기의 중국 그 황포공항학교 출신의 생도들을 묻은 곳인데 여기에 안태와 김근재 인류가 있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훈련 받다가 중국 일본 놈들이랑 싸우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을 여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힘들게 제가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이기 선생님들이랑 저 여기 찾아갔거든요. 진짜 힘들게 찾아갔어요. 중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공원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사람도 없어요. 방문하는 사람도 없는데 공원을 너무너무 잘 해놔서 그 가장 안쪽에 동지 안태와 김근재, 한국인 김근재를 여기다 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1920년대를 지나서 30년대 약사는 베이징으로 그리고 난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 몇 시에요? 오케이. 좀 더 힘내서. 여러분 이제 3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 괜찮죠? 컨디션들 다 괜찮죠? 힘들어요? 한번 숨 좀 한 번씩 쉬시고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도 가야 되고 약산이 레닌주의 정치학교라는 걸 30년대 만들어요. 레닌주의 이때부터 이것 때문에 빨갱이라는 소리 자꾸 듣는 건데 근데 같은 동네에 누가 살았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루신입니다. 루신. 바로 옆집 살았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루신이 중국 사람들이 루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상하이에 루신 박물관 베이징 가면 루신 박물관 우한에 가면 루신 기념관 충칭에 가죠. 하여튼 루신이 걷기만 한 곳은 다 박물관이야. 엄청 잘 해놨어요. 그 바로 옆에 김원봉이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만들었던 그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차정 지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찾았습니다. 이건 찾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무영 편집자가 엄청 도와줬어요. 실시간으로 그 안 되는 카톡으로 조선족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입니다. 흔적 하나 없어요. 그런 도시예요. 근데 베이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독립운동가들이 참 여럿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민족의 가장 김산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아리랑의 노래 그 니메일지의 아리랑의 주인공인데 김산이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그렇게 어이없이 죽지 않았으면 약산과 김산의 위치가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한 반 정도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게 죽은 사람 진짜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혁파병원의 의사 여기 의대로도 들어갔어요. 여기가 지금 이 혁파병원이 제가 그냥 대충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중국에서 최고로 꼽는 병원인데 거기에 의대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의열단 본부가 있는 이곳이고 이회영 선생도 이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 이 다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출신들이에요. 이 건물이 바로 베이징에 가면 왕푸진거리라고 혹시 아세요? 베이징 가보신 분? 왕푸징이 있어요. 그렇죠. 왕푸진거리가 가장 우리로 지금 명동 같은 최고의 우리 선생님 가보셨구나. 너무 어릴 때 갔어요? 그 왕푸진거리가 명동 같은 최고의 그 쇼핑몰이 몰려있는 거리입니다. 그 안쪽에 이육산 선생이 순국한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지하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육산 선생이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의 의열단원입니다. 평생을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지하입니다. 일본 총영사관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이 건물을 지금 없애려고 해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가면 이런 화장실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날 이 취재를 하다가 다 지금 걸어서 다녔어요. 이 취재를 해서 의열단을 막 분기통천에서 의열단 내가 다 찾는다. 근데 그날따라 목이 말라서 여러 음료를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 먹었더니 배가 아프더라고. 이회용 선생 집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갔더니 여기 남자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배가 안 아픈 그 순간. 이게 후통이라고 우리로 치면 동네예요. 베이징의 오래된 거리는 그 자금성을 중심으로 한 거리들은 후통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 화장실들이 쫙 있어요. 그 후통에 네, 한 군데. 근데 많이 올림픽 때문에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지. 옛날에는 이게 물이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여기 엉덩이만 되고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더 좋아진 화장실들은 여기 문은 없는데 요 각각의 칸막이 있는 데도 있고 요 가운데 여기만 가리는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거 사진 어떻게 찍었냐, 남자분 나올 때까지 길을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좋은 경험입니다. 꼭 한번 일 봐보세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물 떠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라고. 30년대 베이징을 거쳐서 약사는 32년에 자기의 고향과 같은 난징으로 내려갑니다. 왜 난징에 갔냐? 난징에 누가 있었냐? 장개석이 있었어요. 장개석에게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굉장한 극우주의자잖아요. 이 일본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공산당 때려잡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봉길의 32년 4월 19일 의거 후에 장개석이 김구와 김원봉에게 양쪽에 다 지원을 다 해줍니다. 원래 장개석은 계속해서 20년대 후반에는 누구에게만 지원해줬어요? 김약산에게만 지원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극우주의자 장개석이 누구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 불리는 김원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이 김원봉을 지원해주던 장개석 밑에 있던 그 계열의 이름이 뭐냐? 남이사라는 단체였어요. 남이사. 이 남이사가 파시스트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파시스트가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지원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계속 갑시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32년에 35년까지,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난징 외곽에 있습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터예요. 지금도 차로 1시간 거리예요. 125명의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청년들이, 이육사 정율성 같은 청년들이 1932년에 여기까지 가서 6개월씩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3개 국어 가능하신 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가 지금도 어렵잖아요. 3개 국어가 그것만 있어요? 왜냐? 당시에는, 물론 나중에 광저우로 가면은 영어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3개 국어. 아무튼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사람들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들어갑니다. 125명. 제가 여기 갈 때마다 울어요. 왜 우냐면은 일단 모기가 너무 많아. 물론 모기 때문에 우는 건 아니고 32년이잖아요. 입장 바꿔서 여기 갔던 청년들이 20대 중후반, 많으면 30대 초중반까지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육사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육사를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석정이에요. 석정과 이육사가 같이 일기생으로 입학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인솔에서 베이징에서 난징까지 데려간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김시현 선생이에요. 베이징 지부장 리얼딸. 근데 여기 가면은 도착을 하면은 위치도 없어요. 요 소록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요 폐허가 된 천룡사 터가 나타납니다. 표시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3기 훈련 장소예요. 1기, 2기는 어딘지도 몰라. 위치가 특정이 안 돼요. 이름만 남아있어. 다 쓰러져 나가면 다 요런데요. 근데 여기서 6개월씩 훈련 받았어. 아침에 일과가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여기 가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고개 숙이고 조금만 부역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수만리 떨어진 난징까지 가가지고 목숨 걸고 훈련 받았어. 근데 125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여기 갈 때마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 진짜 여기서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애들이랑, 후배들이랑.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든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역사는 발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여기서 우리 일기 선생님들이랑 여기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60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기 선생님들이랑 갔을 때는 7월달에 입구에 바람개비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울면서 여기 표지석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국이라 내가 못 세운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실천력은 진짜 청소년들이 짱이에요. 본드 붙여놨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입구에다 여기다 본드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7월에 붙였어요. 김포 청소년들이. 8월에 가니까 있더라고. 9월에 가니까 또 있어. 아직 안 뗐어. 이게 역사의 진보예요, 저는. 그런 곳이 난징이고, 그리고 35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약산이 35년에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합니다. 드디어 민족혁명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임시정부의 김구를 제외한 8개의 정당이 모여서 통합을 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나와요. 독립운동은 다 김구 쪽 제외하고 전부 다 나와요. 조소왕, 지청천 다 나옵니다. 김규식 다 나와요. 여기 난징 금능대학의 대리당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드디어 민족 최초의 합작당이 발표가 된 겁니다. 약산이 독립운동계의 최고점에 올라가는 자리예요. 근데 위원장 자리는 비워놨어. 누구를 위해? 김구를 위해. 근데 김구가 끝까지 거부하죠. 그래서 여기에 총서기가 누가 돼요? 약산이 됩니다. 근데 그 총서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청천 장군, 조소왕 선생이 다 뛰쳐나갑니다. 약산이 권력을 향유한다고. 굉장히 그런 장소예요. 민족혁명당. 그리고 이건 또 찾아냈습니다. 난징에서 약산이 머물렀던 집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개석이 김구와 김원복을 동시에 부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청년들 100여 명을 성자 학교에, 그러니까 주구 군관학교에 입교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약산에 연설이 남아있어요. 이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지금은 호가원이라 불리는 3,4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공원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국 강토에서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사명이다.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무장투쟁이고 상대방이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 두드리는 수밖에 없고 두드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힘을 길러야 돼. 그러니 여러분이 힘이 되어달라고 학교에 입교를 해달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여기예요. 근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김원봉이 진짜 제가 무서운 사람인 게 뭐냐면은 김원봉은 그냥 단순히 너 독립운동회가 아니라 김원봉은 항상 집단거주를 했어요. 그 집단거주의 의미가 뭐냐면은 다 먹여 살렸어. 100명의 대원들과 100명의 대원들이 갖고 있는 가족들까지 다 먹여 살렸어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화간사라는 지금은 절토입니다.